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는 있고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말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거짓이라도 속은 사람이 늘어나고 시간에 의해 그 크기가 점점 커다래지면 언젠가 밑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들통나면 언젠가 그게 거짓이라는 게 새어나가기 마련이고 그 여파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내뱉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를 몇 배로 치러야 할 겁니다. 기만을 당한 사람과 또 기만을 당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건 저와 제 남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와 남편은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다른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제 지인이었던 간호사의 고등학교 선배였죠. 그 간호사와 저는 오래된 사이이기도 했고 제가 외동이기도 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해졌었어요. 제가 그 병원으로 이직을 한 후에 계속 만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안 간호사는 저와 동갑이었던 남편을 소개시켜줬고 저는 그렇게 만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건 바로 남편이 살아온 시간을 같은 인간으로서 존경했기 때문이었어요.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차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몇 년 뒤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그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남편과 대화를 하면 부모님 얘기를 꺼낸 적도 없고 늘 동생이나 고모님 얘기만 했었거든요. 안 계시거나 사이가 좀 소원한가 보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말해준 게 고맙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동생과 함께 고모님 댁으로 맡겨졌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척들 중 누구도 형제를 책임지지 않으려 했는데 어머니를 보내드리던 마지막 날 고모께서 어린 남편을 잡았다고 해요. 원래 이 나이 정도 되면 초등학생 때 기억이 거의 없잖아. 근데 나는 어머니 발인식 끝나고 고모가 나 붙들고 한 말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난다. 고모가 나 껴안고 애처럼 엉엉 울면서 성준아, 고모랑 가서 같이 살자. 고모랑 고모부랑 희준이도 데려가서 넷이서 살자. 라고 말하시는데 내가 진짜 장례식 내내 미친 듯이 울음을 참았거든. 동생은 그때 막 초등학교 입학했을 정도로 어려서 상황 파악 자체도 못하고 이제 나랑 동생만 세상에 남겨졌구나 이런 생각에 울지도 못했어. 근데 고모가 나 대신 울어주는 것처럼 울면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긴장이 풀린 건지 아니면 위로를 받은 건지 마치 무장 해제되는 것처럼 서럽게 울었지. 남편도 나중에 커서 고모님께서 불임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고모님과 고모부는 평생 가질 수 없던 자식 대신 남편과 동생을 자식으로 삼아 키우셨죠. 남편은 부모님께 살과 피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받았다면 그 후의 자아 형성은 모두 고모님과 고모부의 영향을 받아 자랐다고 해요. 가족이 된 후에도 고모라고 불렀지만 고모님과 고모부 두 분 다 남편과 동생에겐 부모님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였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어요. 성준 씨가 요리 잘하는 것도 고모님한테 배운 거야? 아니, 고모부. 요리랑 낚시 다 고모부한테 배우고 축구는 고모한테 배웠어. 고모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아는 분들 모아서 여자 조기 축구회 만들어서 주말마다 축구하셨다. 나랑 동생이랑 둘 다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몸을 움직여야 머리도 잘 돌아간다고 끌어내서 공차게 하셨잖아. 특히 고모님께서는 남편과 남편 동생의 교육에 진심이었다고 해요.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남편과 동생 둘 다 공부를 곧잘 했고 흥미가 있어서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죠. 고모님은 고등학교 진학부터 학교 내신까지 관리를 다 해주셨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과외나 학원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무교인 고모님과 고모부는 남편이 수능을 보던 해 성당까지 다니면서 남편의 합격을 기원하셨다고 남편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고모님의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은 늘 행복이 넘치는 얼굴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서로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끼리 만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 가족을 향한 애정과 살아온 시간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족들 중 제일 먼저 만난 건 고모님 부부가 아닌 남편의 동생이었어요. 남편에게 고모님 부부만큼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동생이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가족 이야기를 꺼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자신의 동생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정말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고, 저도 남편의 소중한 가족을 만나고 싶었기에 승낙을 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은 남편의 안경을 낀 버전 같았어요. 조금 더 얼굴에 항문이 보인다고 할까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던 시동생은 저를 만나자마자 굉장히 신이 난 표정을 짓더니 두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말했어요. 형이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 만났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진짜 저희 형한테 아까울 만큼 미인이시네요. 아이씨, 박희준 진짜? 남편은 동생 앞에서는 뭔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5살 차이가 나는 동생과 있으면 굉장히 장난스럽고 평소보다 훨씬 더 편해 보였어요. 둘은 허물없는 사이처럼 보였죠. 저와 결혼 생각이 있다는 것도 동생에게 제일 먼저 상의를 했다고 하니 정말 서로 비밀 없이 지내는 것 같았어요. 형이 연애한 이후로 얼굴이 확 폈어요. 매일 형수님 만났다고 염장이나 지르고. 너도 연애해 임마. 매일 집에 처박혀서 낚시 가자고 해야만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 만날 기회가 안 생기지. 형수님 주변에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저 진짜 눈도 안 높고 결혼도 몸만 오면 될 정도로 준비돼 있는 놈입니다. 누굴 좀 만나고 결혼 얘기를 해. 왜 벌써 혼자 식장에 들어가고 있냐? 나중에 남편은 동생이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제 짝을 만난 것 같다고 칭찬했다고요. 마치 남편과의 관계를 허락받은 것 같았네요. 그 후에도 자주 시동생과 만남을 가졌어요. 결혼 전 남편과 함께 은퇴 후에 지방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고모님 댁에 갔을 때도 함께 갔었고 시동생도 먹는 걸 좋아해서 셋이서 맛집으로 소문난 곳에 같이 가기도 했어요. 낚시를 가르쳐 주겠다고 둘을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낚시는 영 제 취향이 아니었네요. 시동생은 괜히 혼자인 자신을 데이트에 불러낼 것 없다고 했지만 저도 괜히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시동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매번 데이트 회방을 놓는 것 같다고 시동생은 종종 저희 부모님께 전해달라고 과일이나 고기 같은 걸 보내기도 했고 제 생일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시동생도 그렇고 고모님도 그렇고 어느 순간 저는 이미 그 집안의 식구로 받아들여졌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시동생과 고모님과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남편은 달에 최소 3번 정도 고모님 댁에 갔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나면 종종 따라갔고 늘 그렇듯 시동생도 함께 갔어요. 가면 아늑한 고모님의 주택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왕년에 운동 좀 했다는 고모님께서 아직도 현란한 발솜씨로 공을 굴리는 걸 보면서 박수도 치고 고모부께서 본인의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당시 겪었던 일들을 다큐멘터리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걸 흥미롭게 듣기도 했어요. 그러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희준이 이놈 여자 생긴 것 같아. 여자? 애인 생겼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2달 전부터 고모 댁 가는 것도 바빠서 못 간다고 펑크내고 낚시하러 가자고 해도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고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감이 딱 와. 근데 왜 말을 안 하지? 도련님도 이제 32인데 누구 만나나 보고할 필요도 없잖아. 가볍게 만나나 보지 뭐. 와, 되게 서운하네. 동생이 뭘 숨기고 있다는 게 이렇게 서운한 일이었나?
남편은 매일 소소하게 문자라도 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도 궁금하고 서운하다고 하면서 끈질기게 시동생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더군요. 저희 신혼집에서 시동생의 자취방까지 멀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 나눠준다는 핑계로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그런 노력 끝에 남편은 드디어 시동생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만난 지 석 달 정도 됐다고 아직 가족에게 말할 정도로 진지한 단계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시동생에게 남편은 득달같이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미안하다면 소개부터 시켜달라고 했죠. 별로 화난 것도 아니면서 그저 동생이 만나는 사람이 궁금해서 만나고 싶으니까 저런 핑계를 대는 거겠죠. 시동생은 남편의 닥달 끝에 몇 주 후 저와 남편을 불러 본인이 만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요주의 인물 예비동서는 시동생보다 2살 어렸고 참 맑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인상이 참 깨끗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조곤조곤한 말투에 웃는 얼굴이 참 예쁘고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희준이 녀석이 가는 곳이라곤 회사랑 집밖에 없는데. 나도 사생활 있거든. 준영이 알지? 걔랑 밥 먹으러 갔다가 옆 테이블에 주연이랑 주연이 친구가 있었어. 근데 준영이 녀석이 주연이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말 걸어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말 걸고 그 자리에서 2차로 술 마시러 갔지. 근데 웃긴 게 준영이랑 주연이 친구는 잘 안 됐는데 우리 둘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만나고 있네. 신기하다. 둘이 인연인가 봐요. 맞아요. 저도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이상하게 희준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준영 씨를 통해서 희준 씨 연락처 알아내서 먼저 연락했죠. 주연 씨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적극적이네요. 근데 무슨 일 하세요? 희준이랑 2살 차이 나는 건 알고 있는데. 뭐야 형, 무슨 시어머니야? 갑자기 왜 신상을 캐물어? 아, 제가 너무 생뚱맞은 걸 물어봤나요? 미안해요. 그냥 희준이가 어떤 사람을 만나나 궁금해서요. 괜찮아요. 지금은 일자리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 원래 미국에서 살았어요? 네,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바로요. 거기 이모가 계시거든요. 대학교까지 거기서 다니고 시카고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3년 정도 일했어요. 그럼 한국은 갑자기 왜 들어왔어요? 주연이 어머니가 좀 아프셔. 어머, 미안해요. 그런 질문해서. 아니에요. 숨길 것도 없는데요, 뭘. 어머니께서도 한국에 간병해줄 가족이 없어서 급하게 거기 생활 정리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이혼하시고 완전히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 간병하면서 자리 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희준 씨 만나게 된 거고요. 희준 씨 만난 게 한국 와서 만난 최고의 행운이죠. 말하기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웃으면서 덤덤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남편도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나중에 시동생이 예비동서의 가족 문제 때문에 저희에게 말하는 걸 신중하게 생각했다고 고백하더군요. 예비동서의 어머니는 위암 중기였는데 예비동서가 한국에 들어온 후에 바로 수술을 하셨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진지한 관계가 아닐 때 예비동서의 사정을 전하기 어려웠다고요. 하지만 짧은 시간을 만났어도 예비동서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 후로는 예비동서까지 껴서 4명이서 자주 놀러 다녔어요. 시동생은 늘 혼자서 저희 부부 사이에 꼈다고 툴툴거렸는데 이제는 커플끼리 만남을 자주 가졌죠. 휴가 일정을 맞춰서 넷이서 제주도로 여행도 가고 주말에는 펜션을 잡아서 놀기도 했어요. 예비동서는 저와 같이 뮤지컬을 좋아해서 종종 둘이서만 뮤지컬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시동생과 결혼 예정인 상태라서 벌써부터 동서나 형님이라고 부르기 좀 뭐해서 저희는 결혼 전까지만 언니라고 부르고 주연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어요. 저도 그렇고 예비동서도 외동이라서 뭔가 자매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네요.
언니, 이거 받으세요. 제 거 사러 가면서 언니 것도 샀어요. 언니 여기 브랜드 화장품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어?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향수 맞지? 아, 고마워. 어떻게 알았어? 여기 브랜드 나 좋아하는 거. 그건 기본이죠. 향을 맡아보긴 했는데 혹시 언니 취향 아닐 수도 있어서 시향지에 좀 뿌려왔어요. 아직 잔향은 아니까 한번 맡아보세요. 애교 있고 센스 있고 배려심도 있는 예비동서와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명절에 결혼 전 인사드릴 겸 해서 고모님 댁에 넷이 함께 갔습니다. 예비동서는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본인이 따로 재료도 사왔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기대하지 말라던 동서가 저희에게 해준 건 바로 손으로 빚은 만두와 구절판이었어요. 어머, 어떻게 구절판을 만들 줄 알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걸. 인터넷에서 찾아봤죠. 요즘엔 동영상 하나만 봐도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 유학 간 거면 이런 음식이 생소할 텐데 너무 잘 만들었다. 예비 동서는 손맛까지 아주 좋더라고요. 직접 빚어온 만두도 국에 넣어서 끓여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미국에서 함께 생활한 이모가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그 집에서도 한국 음식은 많이 못 먹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한국에 온 다음에 집에서 이런저런 한식을 혼자 만들어 먹었다고 했습니다. 주연이 어머님은 요즘 어떠시니? 좀 괜찮으시고? 이런 명절에 하나뿐인 딸하고 보낼 시간 뺏어온 것 같아서 영 죄송스럽네. 아니에요, 고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쁨도 받고 오라고 하셨어요. 요즘 치료도 잘 받고 다니시고 몸 상태도 괜찮으세요. 다니시는 병원은 좀 괜찮나? 성준이 네가 아는 의사 중에 암 전문의로 좀 괜찮은 의사 없어? 그래, 같은 의사끼리 알고 있는 사람한테 치료받는 것도 좋겠다. 성준이나 정연이 아는 사람 중에 소개시켜줄 병원이나 의사 없니? 주연 씨가 원한다면 소개시켜 줄 수야 있죠. 근데 웬만하면 계속 치료받아온 주치의 있는 병원에 다니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주치의인 의사 선생님도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얼굴 봐온 사이라서 계속 같은 병원으로 다니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고모님과 고모부도 싹싹하고 열심히 사는 예비동서를 아끼셨어요. 일단 두 분께서는 소중하게 키운 남편과 시동생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한치의 의심이 없으셨어요. 두 분께서 믿는 가슴으로 품은 자식들이 선택한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저를 만나셨을 때도 그러셨고 예비동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치게 믿으면 기만 당할 수 있지만 충분히 믿지 않으면 고뇌 속에서 살게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나치게 믿어서 합리적 의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 눈이 멀어버리면 나중에 크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하면 상대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두 가지 선택의 사이에서 평생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인생이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끝이 없는 의심을 해야 한들 후자를 선택할 것 같네요. 내가 믿음을 준 상대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 고통도 끝나지 않는 의심처럼 평생 저를 좌절하게 할 테니까요.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얼마 가지 않아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을 때였어요. 물론 마음만 맞으면 하는 게 결혼이라지만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동생에게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시동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주연이는 혹시나 이렇게 지체하다가 장모님이 잘못되셔서 우리 결혼식 못 볼까 봐 겁난대. 나도 주연이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주연이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말 나왔을 때 해치워버리는 게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아. 혹시 투병 중인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니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이유였어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빠르게 잡힌 상견례에서 남편은 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저는 상견례 날 스케줄 조정을 못해서 가지 못했고 고모님과 고모부 남편만 참석을 했고 예비동서 쪽에서는 어머니만 나오게 됐어요. 남편이 상견례가 끝나고 초저녁 정도에 집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좋았다,
날짜는 언제가 좋겠다고 희준이가 미리 정해서 말해주더라 등 그날 양가에서 모두 시동생과 예비동생 결혼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남편이 말을 하다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넌지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근데 그 재수 씨 어머니라는 분 되게 정정하시더라. 정정이라니? 아픈 사람처럼 안 보였다고? 어, 항암 치료하신 지 이제 거의 반년은 돼간다고 하시는데 머리숱도 그대로고 음식도 되게 잘 드시던데? 가발 아니야? 아니야. 가발이면 정수리 보고 바로 알지. 음식 섭취량도 되게 많으시던데? 체형도 그냥 통통한 수준이었고. 아, 근데 기억력 감퇴는 있었다. 케모브레인인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신경계 기능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 근데 또 언어 기능은 말짱해 보여. 말도 또렷하게 잘하시고 대화할 때 딱히 단어를 되짚는다는 느낌도 없었어. 참 희한해.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암 환자는 또 처음이네. 의사인 저희 부부도 이때까지는 그저 회복이 빠르신가 보다. 평소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 예비동서가 참 정성을 쏟았구나 하는 생각만 했네요. 그리고 시동생의 결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식장 예약 후에 신혼집을 알아볼 때였어요. 하루는 시동생이 저희 집에 혼자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셋이서 시동생이 결혼 후에 살 만한 동네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동생은 이미 살 동네와 계약할 아파트 모두 정해놨더라고요. 거기는 네 회사에서 너무 멀지 않냐? 근데 장모님 댁이랑 가까워서 병원하고도 차로 15분 거리고 나야 차로 다니니까 상관없지 뭐. 다음 주에 계약하고 계약금 걸고 오게. 또 네가? 너 예식장 예약도 네가 가서 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주 머슴이네 머슴이야. 주연이가 나한테 그렇게 큰돈 받아서 계약하러 가기 무섭다고 해서. 또 주연이는 장모님도 돌봐야 하니까. 돈을 왜 너한테 받아? 너 혹시 집도 다 네 돈으로 부담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예식장도 그렇고 웨딩 촬영도 도련님이 부담했다고 했죠? 아, 혹시 주연 씨 앞으로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살 때 보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거의 부담하기로 했어. 왜? 아니, 재수 씨 미국에서 제약회사를 3년이나 다녔는데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없대? 거의 다 장모님 병원비로 썼대. 시카고가 집 렌트 비용도 비싸서 돈 모으기도 어려웠고. 누가 내면 어때? 모은 게 있는 사람이 내는 거지. 그래도 너무 몸만 오는 거 아니냐? 네가 재수 씨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는데 솔직히 한 사람만 희생하는 관계는 두 사람한테도 안 좋아. 이게 무슨 희생이야. 그냥 당연한 거지. 괜히 주연이한테 몸만 딸랑 온다고 눈치 주지 마. 당사자인 내가 먼저 그러자고 한 거니까. 이때 정말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절절하게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붙잡고 싶은 제 짝을 만났다고요. 그래도 남편은 본인 동생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맞춘다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좀 언짢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어느덧 시동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네요. 저와 남편은 미리 서울로 와서 호텔에서 지내시던 고모님 내외를 모시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가족들 모두 기대에 차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집안 막내 결혼이니 남편도 고모님과 고모부도 들뜬가 동시에 시원섭섭한 감정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식이 시작되는 시간보다 일찍 가서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먼저 보고 나와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모두 기대가 최대치로 고조돼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감도 크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날이 축복을 받는 날이 아니라 날벼락이 떨어진 날이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 모두 몰랐을 겁니다. 아, 딱 4명을 제외하고 말이죠. 한국에 마땅히 초대할 친인척이 없는 예비동서를 배려해서 결혼식 규모는 작았어요. 하지만 작은 만큼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참석을 해서 알차긴 했네요. 가족들은 축하를 위해 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고 본식 30분 전이 됐네요. 하나둘 식장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저는 긴장을 했는지 볼일을 좀 봐야 해서 가방을 남편에게 맡기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빠르게 빈칸으로 들어갔어요. 볼일을 다 보고 물을 내린 뒤 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 멀리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화장실에 들어왔는지 여러 명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 입술만 좀 바르고, 아유, 근데 주연이 이번이 몇 번째라니? 세 번째? 그래, 남편 넘버 3다, 3.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들려온 예비동사 이름에 저도 모르게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저 주연이, 내 동서가 될 주연이 맞나 싶어서 본능적으로 숨소리를 죽이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주연이가 알바비 준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나 아까 남편네 고모 얼굴 보고 좀 죄책감 느꼈잖아. 아이, 우리가 당사자도 아닌데 뭐 2시간 동안 밥 먹고 웃고 가기만 해도 30만 원인데 눈 딱 감고 해야지. 주연이도 참 대단하다. 내가 알기로는 2번째 남편하고도 제대로 정리 안 된 걸로 아는데. 그 변호사 말하는 거지? 아니, 그건 1번째 남편이고 2번째는 뭐 스타트업 대표인가 그랬어. 그때는 승무원인 척 공항에서 꼬셨다고 했지. 근데 1번째는 애가 없어서 그냥 합의 이혼했다지만 2번째는 아들 때문에 제대로 헤어진 것도 아니라는데? 이혼 도장은 찍었는데 계속 같이 살긴 했다고. 그래도 여우같이 본인 특기 잘 살렸어. 사람한테 잘 맞춰주는 척 하면서 알맹이 빼먹는 거.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주구장창 미국 드라마 보면서 영어 공부한 보람이 있다. 남편 될 사람한테는 미국에서 살았다고 했다며? 외국 땅 한 번을 밟아본 적 없던 애가. 저는 휘몰아치는 상식 이하의 대화에 더는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제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가니 얼굴을 처음 보는 세 사람은 그대로 굳었어요. 셋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외모였고 저는 그 세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비동서의 중학교 동창으로 제일 가운데 있던 사람이 저를 보고 뭐야? 사람이 있었네? 라고 말을 했었고 오른쪽에 있던 여자는 이제 나가자고 본인의 친구들에게 말하더군요. 왼쪽에 있는 여자는 저를 어디서 봤던 게 기억이 났는지 유심히 쳐다봤고요. 저는 나가려고 걸음을 옮기던 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말이죠.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한 거예요? 네? 뭔 소리요? 여기 들어와서 신나게 떠든 말 다시 해보라고요. 주연이가 뭘 어쨌다고요? 아니 그게 그쪽이랑 무슨 상관... 아, 야, 저 사람 신랑 쪽 가족이야. 아까 같이 있는 거 봤어. 형님 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대로 말해요. 내 가족 일이니까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주연이가 이미 결혼을 2번이나 했었고 애까지 있다고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추궁을 하니까 세 사람 다 입을 못 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화장실을 빠져나가길래 저는 몸을 날려서 입구 앞에서 팔을 벌리고 세 사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고 해? 빨리 말 안 해요? 아니 막말로 우리가 그쪽한테 꼭 말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 다시 해요. 만약 아까 화장실에서 댁들이 나눈 대화가 사실이면 댁들도 공범이야. 알아?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공범이래요? 아까 내용으로만 보면 주연이게는 사기 결혼을 하는 거고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한 댁들도 방임죄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당신들이 나눈 대화 다시 설명해요. 머리 잘 돌려야 할 거예요. 나중에 사실을 알아냈을 때 댁들이 내뱉은 부분이랑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다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고소할 테니까. 나 그럴 능력도 돈도 있는 사람이니까. 세 사람은 제가 보는 앞에서 잔뜩 겁에 질려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제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무섭긴 했습니다. 위압적인 제 행동에 이내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긴 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휘청하고 흔들리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중학교 때 친구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주연이가 시댁하고 남편 될 사람한테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산 걸로 말했으니까 본인 말에 맞추라고 했어요. 새 출발하고 싶다고, 이혼도 숨긴다고 해서
친구로서 그냥 맞장구 쳐준 것뿐이에요. 범죄 사실도 감춰주고 고작 30만 원의 한 가정을 풍비박산낼 거짓말을 덮어주고 장단까지 맞춰줬다? 지금 장난해요? 저는 나중에라도 꼭 사실을 알려야 하나 했어요. 생각만 했잖아, 생각만. 나한테 안 걸렸으면 그대로 식장 가서 웃으면서 축하하고 30만 원 받아서 좋아했겠지. 그럼 그 어머니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어머니예요? 아니요. 재연 배우 불러서 돈 주고 연기시킨 거예요. 진짜 부모님도 안 계세요. 어렸을 때 이혼하고 할머니 댁에 맡겨졌거든요. 할머니는 8년 전인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는 진짜 이거까지 말해야 하나? 뭔데요? 다 말해요, 다.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술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랜만에 만나서 비싼 옷에 가방에 처음에는 말 안 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말하더라고요. 2년 정도 술집 다녔다고요. 근데 첫 번째 남편 만나고 과거 다 청산하고 산다고 했어요. 직업을 속이고 만나서 문제였지만 두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로 직업하고 나이까지 속여서 애 낳은 후 발각돼서 이혼당했어요. 근데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지 애 키운다고 이혼 후에도 거의 1년을 한 곳에 살았어요. 질 나쁜 막장 소설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성인 된 후로 남들을 속이고 등쳐 먹으면서 살았을까 감탄까지 나오더라고요. 원색적인 진실을 마주한 제가 잠깐을 굳어 서 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왜 이렇게 안 와? 우리 이제 들어가야 돼. 누구야? 아, 재수 씨 친구들? 근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속 안 좋아? 아무것도 모르고 소중한 동생의 결혼식에 상기된 표정의 남편을 보니 속이 미친 듯이 쓰려졌어요. 저 순수한 기쁨을 딱한 착각으로 전락시킬 소식을 전해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나와 내 가족을 기만한 그 여자에게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고요.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 남편에게 제가 들은 사실을 전부 다 말했어요. 당장 이 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말과 함께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말이 되냐고 하면서요. 막말로 이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냥 재수 씨한테 앙심 품고 쇼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네요. 공범으로 몰려서 고소당하기 전에. 그럼 증거. 혹시 지금 했던 말들이 사실인 걸 증명할 증거가 있어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야, 우리 채팅방에 주연이 두 번째 웨딩 사진 있지 않아? 맞다. 주연이가 이번에 웨딩 촬영하면서 예전에 갔던 스튜디오랑 어디 보정이 더 낫냐고 저희한테 사진 보내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 사진 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서 사진을 찾아 보여줬고 저는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그대로 그 휴대폰을 낚아채서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저를 불렀지만 그때 정말 사고 회로가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당장 그 여자를 취조해서 확인을 해야 했고 단죄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으로 당도했을 때 예비동서는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기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네가 저 결혼식 주단을 밟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예비동서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손을 뻗어서 예비동서 머리에 고정된 베일을 잡아채 뜯어냈습니다. 말 그대로 뜯어냈어요. 고정이 잘 되어 있던 베일은 제 손에 무참하게 분리가 됐고 비명소리와 함께 예비동서의 머리도 산발이 되고 말았죠. 그 반동에 예비동서의 고개도 획 돌아갔고 주변에서도 놀라서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서 저를 부르는 고모님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간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사기꾼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식장에 들어가? 작정하고 거짓말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뭐? 미국에서 학교를 나와서 시카고에서 회사를 다녀? 너 고졸에다가 술집 출신 백수잖아. 제 고함 소리에 그곳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모님은 말을 더듬으면서 무슨 말이냐고 물으셨고
고모부는 저를 따라온 남편을 붙잡으셨어요. 예비동서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보더니 이내 주변 눈치를 살피고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언니, 아니 형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오해. 넌 이걸 보고도 오해라고 할 수 있니? 이혼은 2번 하고 아들까지는 김주현 씨? 제가 내민 건 예비동서 친구에게서 받은 2번째 결혼의 웨딩 사진이었어요.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감지했는지 입도 열지 못하고 입술만 덜덜 떨더군요. 고모님도 그렇고 고모부도 그렇고 제게 다가와서 휴대폰에 담긴 사진을 보셨고 고모님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으셨어요. 고모부께서는 그런 고모님을 부축하느라 정신이 없으셨고요. 너 우리 서방이 만나기 전까지도 이혼한 2번째 남편이랑 살았다며? 애는 같이 키워야 한다고. 그렇게 끔찍하게 아들을 생각한 인간이 아들을 숨기고 결혼해? 제정신이야? 진짜 겁도 없다. 이게 평생 안 들킬 줄 알았어? 형님, 일단 제 말 좀. 저 사진 파혼한 약혼자랑 찍은 사진이에요. 이빨 좀 작작 털어.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형님은 누가 형님이야? 나 너 같은 동서 없어. 너 사기 결혼하려고 한 거고 서방님을 포함한 우리 가족들 다 피해자야. 정말 제정신이 아닌 채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표정에 예비동서를 질타했어요. 어느새 식장에 들어갔던 사람들까지 소리를 듣고 나왔고 그중엔 곧 아내가 될 예비동서를 기다리고 있던 시동생도 있었네요.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도 열지 못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저 사진을 확인하고 저와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뒤에 계속해서 호공만 쳐다봤습니다. 참지 못한 남편이 시동생을 대신해서 말했어요.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돼. 당장 사기죄로 고소해야지. 안 되겠어. 여보, 경찰에 전화해. 나중에 조사받으러 끌고 가려고 해도 그냥 날라버리면 못 찾을 수도 있잖아. 지금 그냥 데려가서 바로 조사받게 해야 돼. 경찰을 부르라는 제 말에 남편이 휴대폰을 찾아들었고 예비동서는 파드득거리면서 고개를 들더니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림없죠. 저는 뒤돌아서 뛰려고 하는 예비동서의 기다란 드레스 자락을 밟아서 저지했고 예비동서는 드레스 자락이 밟혀서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쥐새끼처럼 어딜 도망가려고? 너 몇십 년에 걸쳐 거짓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야. 형님, 아니 언니,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지금 경찰서 가면 정말 망해요 진짜. 고모님, 저 예뻐하셨잖아요. 희준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런 걸 원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입 못 다물어? 개소리 하지 말고 넌 가만히 경찰이나 기다려. 절대 안 된다는 예비동서의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도 경찰이 오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몇 분 뒤 경찰이 결혼식장에 도착을 했네요. 결혼식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건 살다 처음 봅니다. 저희는 예비동서, 아니 그 사기꾼 여자가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바로 서로 가서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자리에서 그 여자는 경찰에 연행이 됐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상황은 빠르게 정리가 됐지만 가장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던 시동생은 금방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그런 시동생을 대신해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같이 경찰서로 향했고요. 이 무슨 양파 같은 상황인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을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동서에게는 얼마 지나지 않은 사기 혐의가 있었더라고요. 그전 남편들이나 시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에게도 이런저런 거짓말을 쳐서 금전을 뜯어내고 잠수를 타는 게 취미인 인간이었고 중고거래를 하면서도 사기를 쳤던 기록이 있었네요. 경찰서에 도착한 저희에게 경찰 한 분이 물어보시더군요. 혹시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셨나요? 결혼 전에 결혼하자는 명목으로 금전적인 부탁을 해서 들어줬다거나 결혼 자금이나 신혼집을 다 제 동생이 부담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아, 그건 성립 조건이 안 될 거고요.
저 사람이 부동산이나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합니다. 있어요. 돈 빌려준 적. 이때까지 입 한 번 열지 않았던 시동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다 털어놓았죠. 시동생은 결혼 전 그 여자가 어머니의 병원비가 모자르고 지금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이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면서 이사 비용과 병원비로 몇 천만 원을 빌려갔다고 말했어요. 괜히 돈 문제를 저와 남편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동생은 그 여자를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금이나 빌려준 돈은 받지 못했어요. 사건이 기각돼서가 아니라 이미 먼저 당했던 피해자들이 그 여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건 상태였고 그 여자는 5가지 이상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거짓 인생을 살면서 꿈같이 완벽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그 여자는 1년 3개월의 형을 받았고 시동생과 저희 가족은 그 여자가 출소한 뒤에 소송을 진행시켜야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여자는 감옥에서 본인의 죄값을 갚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하나 봅니다. 단순히 무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교묘하게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동물이 인간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시동생은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무조건적인 믿음을 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닦을 만큼 어리석은 피해자가 됐는데 말이죠. 회사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시동생은 장기 휴가를 받아서 고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고모님 댁에서 심신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말이죠. 종종 저와 남편도 찾아갔지만 초반에는 딱지를 맞았네요. 저희 얼굴 보기 부끄럽다고 하면서 방에서 아예 나오지 않았죠. 일주일 후에야 시동생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시동생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천천히 기만당한 마음을 치유받았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면서 하지 못했던 낚시도 2박 3일 날을 잡아 남편과 함께 갔고 뭐든 하면서 있고 싶다고 운동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2주 동안 치유의 기간을 거친 시동생은 다시 서울로 와서 회사에도 복귀를 했어요. 초반에는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쳐다보고 무례하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마음에도 담아두지 않고 있어요. 저도 다른 가족들도 회복을 한 시동생에게 고맙고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누구든 무너져서 회복 불가한 사건임에도 이제는 웃으면서 본인 인생을 사는 시동생이 말이죠. 오히려 본인이 감정에 치우쳐서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자책을 하던 시동생은 이제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그런 시동생을 응원하고 있고요. 아직도 종종 이제는 사람을 잘 못 믿겠다고 씁쓸한 얼굴로 얘기를 하곤 하지만 언젠가 정말 진실된 사람을 만나면 믿음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디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서도 저희 시동생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누군가를 믿을 용기가 생기길 말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거짓 없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 틈에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